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산패가 된 기름,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블랙 반도체다 이야기도 할 정도로 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저는 주로 음식이라든가 생활습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난치성 질환을 접근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시골 약사입니다. 이번에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 내용은 주로 음식으로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출간하게 된 책입니다. 제가 약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의 원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응급적인 사고라든가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생활습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장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장수 시대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의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로 건강 수명을 방해하는 요인들의 대부분들이 바로 이런 만성화된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화된 질환을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식이고 음식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장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올바른 안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하나 둘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왜 음식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읽게 되시면 음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시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약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뇨는 모든 만성 질환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죠.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약도 잘 먹지요. 그다음에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약물에 내성이 생기셨다든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췌장의 기능이 약화돼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더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제가 임상에서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스트레스가 왜 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드리면 은행과 저금하는 어떤 관계를 갖고서 비유적인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서 돈을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을 해오듯이 우리 몸이 불안과 초조 여러 가지 긴장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 당을 세포 속에다 집어넣지 않고 혈액 속에 스탠바이 상태에 시킨다. 이제 이것은 사실은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티졸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도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이 나와서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절대 고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긴장 상태에 놓여 있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당을 세포 속에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어떤 우리 몸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대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 스탠바이 상태로 당을 갖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당이 조절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근육의 소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은행과 같아서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갖다가 저금하듯이 우리가 먹었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드는 당을 근육에다가 저금을 해야지 되고 근육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또 저장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스와 근육 감소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이고 접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까 하는 것은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 주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주변 환경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유치원생한테 사탕을 줬다가 뺏으니까 유치원생은 울죠. 그런데 대학생이나 어른들한테 사탕을 줬다가 뺏으면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줬다 뺏은 사건은 똑같은데 하나는 울고 하나는 안 우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내가 얼마만큼 내가 긍정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이런 어떤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스트레스 받을 땐 받더라도 한쪽 편에서 자꾸 긍정적인 요소를 키워서 나는 결국은 잘 될 거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거다. 또는 뭐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외치다 나면 어느새 내가 공주가 되어 있고 공주의 차원에서 다시 부정적인 요소를 보니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동일한 어떤 스트레스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우는 마음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드리고요. 또 이거와 별개로 그냥 많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운동하고 막 이런 개념들보다도 3번만 쳐보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걷다 나면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경감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우는 명상 마음가짐에 주문을 많이 할 것 하나는 많이 걸을 것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을 예방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당뇨병은 정말 국민병이다 할 정도로 원체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갖고 있거나 당뇨 유사 증상을 앓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정말 제일 정보가 많은 어떤 질환이 당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대부분이 뭐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병의 어떤 상태라든가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가장 많이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 아니면 당뇨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 갯벌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마늘을 혼합을 해가지고 끓였는 바지락 마늘탕 이런 개념의 것을 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꾸준히 드실 것을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당뇨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의 어떤 영양학적 어떤 이런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고단백이면서도 저탄수화물, 저지방의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모시조개나 바지락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적인 것들을 보이고요. 이러한 이 영양학적 구조가 소화를 지연시키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그 당을 아주 원만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갯벌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췌장 건강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연이라고 하는 그런 미네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해주는 마그네슘 그러니까 갯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연과 마그네슘의 보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정도로 필요한 영양소 미네랄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소재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을 더해드린 것은 알리신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개선을 해서 그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들이고요. 특히 마늘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또 예방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갯벌에서 나오는 것과 마늘을 이렇게 합쳤을 때 최고의 조합,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제가 임상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도 과일 먹어도 되나요?
당뇨 환자 당연히 과일을 드실 수 있고요. 그러나 단지 과일의 종류와 섭취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와 관련된 용어로 인슐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일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당은 인슐린을 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당이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을 드셨을 때는 췌장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바로 그 과당이 간에 축적이 되면서 간의 중성지방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이런 요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당뇨를 또 악화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적은 양을 드시되 가급적이면 당화 지수가 좀 낮은 그런 과일들을 골라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부분이 당화 지수가 낮은 거 하면 우리 베리류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체리 이제 이런 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과일로도 분류되고 채소로도 분류되지만 뭐 토마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멜론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화 지수가 비교적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망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 부분은 말린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말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양이면서도 굉장히 고농축된 그 당을 섭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았는 원래 상태의 그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참조로 과일이 갖고 있는 당을 흡수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위 지방, 견과류와 과일을 같이 섞어서 드시게 되면 과일로 인해서 당이 상승하는 것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 호두라든가 잣이라든가 아몬드라든가 이런 견과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이나 좋지 않은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어야지 되는 음식도 없고 사실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식이섬유가 없는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탕과 같은 정제된 당이죠. 이런 거라든가 정제된 당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는 음료라든가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기름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다. 당연히 안 먹어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과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폭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늦은 시간에 식사를 많이 하거나 또 과식하는 습관 또 급하게 먹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다 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식, 폭식 그리고 급하게 먹는 급식 그다음에 늦은 시간에 먹는 야식 이런 습관을 먼저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현대의학이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표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사실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대의학이 암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본연의 면역 체계, 이 면역 체계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세팅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매일같이 생겨나는 수많은 암세포들을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없어서 암이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본연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가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생활 습관, 금연을 한다든가 음주라든가 뭐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식 치유를 포함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질병의 습관에서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게 되는데 음식 치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본연의 면역체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든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의 마침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는데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뭐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씨가 뿌려지는 이제 발연기, 이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잔디밭에 잔디 씨가 뿌려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촉진, 그다음에 더 완벽하게 번성해 나가는 진전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보통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발암 물질들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잔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온도가 맞고 그다음에 물이 뿌려지고 했을 때 씨앗이 싹이 트듯이 암 역시도 대부분의 발암 물질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발암 물질은 효소의 작용으로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이 됐을 때 드디어 소위 촉진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콜린 캠벨 교수는 책에서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촉진 인자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와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기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산패가 된 기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으로 이야기하면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줄일 것, 그리고 변질된 기름들의 사용들을 아예 주방에서 몰아내자. 그다음에 정제된 당, 이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보다 주변의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마트에서 상업화돼 있는 이런 우리 먹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정제된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으로부터 암을 예방하는 그런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들은 항염증 작용, 그러니까 암도 염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마셔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고 녹쓰는 거, 이걸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큰 음식이라든가 먹거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렇죠?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강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말 팁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해조류입니다. 그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역도 좋고 다시마까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꾸준히 접하기 쉽고 지속이 가능할 정도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은 지금 뭐 우리 K-팝에 이어서 K-푸드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인데 이 김을 블랙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 김 하면은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바다에서 나오는 잡초를 왜 먹지? 이렇게 평가절하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새삼 아주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에는 우리가 흔히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 항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당근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 효과,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거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죠. 여기에다가 또 김에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포피딘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항암력을 더 높게 만든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을 우리 식탁에서 이제 꾸준히 드시는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추천드리는데, 단지 이렇게 조미가 된 김이 아니고 생 김을 가지고 오셔서 생 김을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살짝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처리된 그런 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의 그 추천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이 청국장은 정말 당뇨를 포함해서 고혈압으로 해서 고지혈 모든 병의 만병통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지용성 식이섬유, 또 복합 탄수화물로 형성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청국장 안에는 제니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김과 청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습관이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이제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암이 촉진되는 그 촉진 인자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잘못된 기름, 정제된 당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면역 체계는 굉장히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임상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꼭 여쭤보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뭐냐면 암이 언제 발병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23년도에 우연치 않게 뭐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아니면 유방에 뭐가 샤워하는 도중에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3년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2년도, 21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여쭙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왜 암이 생겼다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80% 이상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니면 남편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이만한 사건이 꼭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저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암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불안, 초조, 두려움, 뭐 이런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암 환자의 치료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수술 방식도 똑같고 사용하는 약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료율이 똑같이 나오거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손재간이 더 좋다, 그래서 수술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담은 1%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완치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완치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감,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다 살았다, 내가 살 수 있나요, 언제 죽게 되나요,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소견이겠지만 이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산 가는 길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를 먼저 찾게 되면 자칫하면 그 차는 부산을 가지 않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뒤지고 막 뒤져서 이 암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는 막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식수이듯이 지금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에 휩쓸려서 막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가 잘못된 그동안의 습관은 무엇이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물론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깔아앉히는 것이야말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암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을 설정을 하고 찾아내고 정상세포들이 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이거로부터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은 분명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암은 매우 어려운 병이면 분명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어떠한 습관을 들일 것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 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매는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가요? 치매는 나를 잃어버려 가고 가족을 잃어버려 가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질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동물이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또 미래를 꿈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치매의 문제에 대해서도 치매는 뭐가 좋다, 강황이 좋다, 또 뭐 브로콜리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왜 치매가 생길까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정돈을 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치매는 염증이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런 세포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을 잃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왜 뇌에 염증이 일어났을까? 염증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에 감염이 돼서도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먹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뇌는 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저산소증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에 염증이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뇌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이제 한번 해보면 뇌는 산소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찾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산소를 많이 사용하다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잉여된 산소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작용이 돼서 또 그것 때문에 녹이 쓸 수 있는 거의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기도 또 뇌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의 대표가 이제 비타민 C이죠. 그래서 뇌는 비타민 C를 제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물질, 뭐 예를 들면 철분이 많은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그 갯벌에서 나오는 음식들 또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시켜주는 NO라고 얘기를 하죠. 일산화질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이 뭐냐면 비트나 콜라비라든가 호박씨, 호두, 아몬드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염 작용,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커큐민, 이제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강황 울금의 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뇌에 염증을 잘 깔아앉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베리,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성숙한 브로콜리보다는 스프라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싹에 많이 들어있는데 브로콜리, 새싹, 토마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천되는 이런 거고요. 또 두 번째 뇌를 정의를 하면 뇌는 기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의 대부분은 다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름이 나쁜 기름이 들어와서 소위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산패된 지방이 들어와서 거기 쪄들어 붙게 만들면 또 염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런 좋은 기름을 제공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메가3 뭐 연어라든가 등푸른 생선을 얘기하는데 저는 호두라든가 들깨 같은 데서 나오는 식물성 오메가3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지질의 성분 중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 에타놀아민, 포스파티딜 콜린 이런 이제 성분들이 뇌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인지질인데 요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재료가 바로 콩입니다. 그래서 이 콩이라든가 두부, 특히 청국장을 자주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그 팁 방법을 드린다면 뇌는 산소도 할 때 해조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청국장과 해조류를 묻혀서 하나의 쌈장 형식으로 묻힐 때 여기다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토마토 이런 재료들을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뇌에 좋은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들깨가루라든가 호두를 더 집어넣어서 청국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식사 때 꾸준히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정의로는 뇌는 장이다. 우리가 장이 건강해야 머리도 맑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는 장이다. 그래서 장을 항상 건강하게 다루어야 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체계가 뇌와 장의 그 연결고리에 의해서 염증을 없애고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청국장 또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고요.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통곡류라든가 그런 채소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섭취함으로 인해서 장의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뇌에 대한 정의는 뇌는 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체에서 만들어지는 열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열의 영향을 받아서 변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 속에다가 우리 뇌를 담궈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뇌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 이런 물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물은 통곡물, 현미라든가 귀리라든가 메밀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혼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통곡물을 살짝 이렇게 덮어서 만들어 놨는 그런 종류의 물 또는 무말랭이 같은 것들을 볶아서 그것을 끓여서 먹는 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또 여기 제가 물에 대한 아주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게 되면 보통 이제 각 가정에서 감자를 요리하실 때 감자를 썰어서 물에다 담궈 놓지 않습니까? 담궈 놓고 나서 녹말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 그 물을 이제 바깥으로 그냥 버려버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에다가 감자를 썰어서 하루 전에 담궈 놓으면 감자가 우러난 물이 나옵니다. 그 감자 우러난 물을 별도로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다가 요즘 레몬물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레몬을 거기다 짜 놓아서 소위 감자 레몬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감자 하면은 땅속의 사과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레몬에도 역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염증 반응이라든가
어떤 산화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능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 감자라고 하는 그 특성상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이라든가 이런 영양 성분이 뇌 건강을 만드는 데 매우 유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레몬물의 만남, 저는 아주 강력 추천하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돈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 포도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누가 만들었느냐? 태양이 내려왔는 것을 식물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면서 바로 첫 번째 작품이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은 태양이다. 그런데 그 태양을 어떻게 먹느냐? 식물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특히 포도당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 생명체들이 존재가 가능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수화물은 우리 본연의 생명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 에너지의 제공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탄수화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포도당만이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포도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양과 접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날에는 또 자기가 굶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당을 재료로 해서 저장형 포도당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꾸러미에 껴놓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녹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녹말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만 갖고서 자기가 성장을 하고 키도 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야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죠. 몸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녹말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벽돌 만들듯이 다져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식이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이라 하면 포도당서부터 시작해서 녹말, 식이섬유까지를 전체를 다 합친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데 여기에서 녹말과 식이섬유, 특히 식이섬유를 제거해 놓고 요 안에 있는 이것만 먹고서 병이 나니까 탄수화물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에도 좋은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있고, 지방에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는데, 지금 그냥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 된다, 저탄, 고지, 지방은 많이 먹어라 이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나는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이런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이런 건강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뜻하는 거고요. 좋은 것은 뭐냐면 복합 탄수화물,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현대인이 병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 복합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성인병에 노출된다, 이렇게 봤을 때 탄수화물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에서는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또 같은 단백질에서도 변성된 단백질, 막 불에다 굽거나 이렇게 변성되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이런 단백질들이 우리 소화 과정에서 이물질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기름 속에서도 산패되거나 트랜스 지방과 같이 또 우리 세포막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이런 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치매는 정말 안타까운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하게 되면 관리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현대의학이 지금 많은 발달이 이제 많이 되면서 치매의 원인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기 발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 사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병의 위험을 늦추게 만드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하게 만들어서 뇌가 항상 이렇게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가족들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보이면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에만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복부 비만은 생활 습관, 뭐 유전적 요인, 뭐 이런 또 호르몬의 변화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복부 비만이 생겨나는데 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지방을 배에 축적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여성분들이 40대 이후 또는 폐경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호르몬 대사가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나면 기초 대사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방을 어디다 갖다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부가 제일 만만하니까 복부에다 갖다가 이제 싸서 놓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남성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술이라든가 알코올에 의해서 생겨나는 복부 비만도 있지만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인데도 비알코올성 간염이라든가 비알코올성인데 간에 여러 가지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지방 합성, 분해, 배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간에도 중성 지방이 쌓이지만 그 넘쳐나는 그런 지방들이 전부 다 복부로 이제 이동을 해서 서로 악 영향을 끼치는 어떤 순환고리로 이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사, 간 기능 대사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뱃살이 많으면 왜 위험한가요? 복부 비만은 요즘 시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쓰리고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쓰리고 하면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예,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비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뭐 비만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소위 얘기해서 4대 질환 중에 2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호르몬 교란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고칼로리 음식을 지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부 비만의 환경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높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복부의 비만이 늘어나다가 예를 들어서 복부에다 자꾸 지방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기가 만만치 않고 창구가 꽉 차면 어디다 갖다 저장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무데나 갖다가 저장을 이제 우리 몸에서 할 거라고요.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소성 지방인데 하필이면 복부에다 저장을 하지 않고 심장 혈관에다가 만약에 저장을 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심근이 경색, 심장 마비를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인자로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복부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타 장소에 지방이 쌓여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비만은 굉장히 위험한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는데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영양학적 개념에서 우선 좋은 단백질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서 과식을 방지하고 또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부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생선, 뭐 닭가슴살들 많이 드시는데 이제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변형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채소나 과일, 통곡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종류의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음식. 그래서 기름은 기름이 녹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보카도, 그다음에 견과류, 호두나 자시라든가 이제 이런 호박씨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제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감자 우린물에 레몬물 떨어뜨리는 거라든가 또는 미네랄이 풍부한 우엉차 또는 무말랭이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잘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을 소재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과일에서 사과라든가 바나나라든가 그다음에 채소에서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양파 이제 이런 종류의 재료에다가 이제 콩을 집어넣어서 전부 끓여서 믹서로 싹 가르면 이제 아주 맛있는 스프 형태의 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 드시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저녁 때만이라도 이것을 꼭 이렇게 드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게 되면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우리 몸 혈액이 맑아진다든가 피부에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피부 톤이 아주 맑아진다든가 이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접근 방식이 되니까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게 푸드 닥터 마스터 클래스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평균 수명이 기른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장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현대의학이라든가 과학이 많이 발달된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장수에 필요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당뇨, 치매, 암, 자가면역 질환 등등 이런 질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죠. 이제 그래서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부 비만 또한 이 대사성 질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이 원인이 한 가지에 있지 않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계획은 원대했는데 실행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활 습관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이렇게 실천에 옮겨보는, 내가 오늘 걷기를 한다. 남들이 60분을 한다고 해서 60분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10분을 걷고 또 거기서 20분을 걷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단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시고 복합당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식탁에 한 번 더 올리시고 하는 생각의 변화, 작은 실천,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목적하는 그런 건강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큰 것을 이뤄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